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큰 강당에서 이렇게 많으신 분을 모아놓고 강의하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한 40-50분 정도 이렇게 모신 분에서 지금 가족처럼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제가 좀 떨립니다. 떨리니까 저 박수 한 번만 더 크게 쳐주십시오. 늘 계속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만 이제 여러분들을 뵀었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합을 끌고 나가는, 운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절차라든지 조합원에 대한 자격이라든지 그런 행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정비환경법,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정법을 알고 있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이 도정법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과 전문가들과 상담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기는 너무 어두운데 뒤에 가 계신 것 같아요. 여기 뭐 질문하고 뭐 이런 거 아닌데 이렇게 앞으로 앉으시면 제가 좀 가족적으로 좀 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앞쪽으로 나오셔도 자리 많이 비었는데. 이렇게 좀 퍼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시선이 집중이 이렇게 퍼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여기 앞에 앉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 재개발, 재건축 한 가지만 이제 여쭈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재개발, 재건축 첫 번째 절차가 뭡니까? 첫 번째 절차.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1번. 뭐죠? 토지. 예? 택지 조성. 자, 재개발, 재건축 추진하는 절차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 그게 뭐죠? 기본계획. 예.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예.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무슨 기본계획입니까? 이게 안 맞네. 자,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쉽게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하나만 더 쓰면 여러분들께서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0 도시 기본계획. 이러면 이제 조금 들어보셨죠? 자, 도시 기본계획. 자, 2020년도에 우리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기반시설들을 도시를 전체적으로 선계획을 하고자 해서 선계획 후 시행을 하고자 해서 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도시 기본계획이 실질적으로 이 도시 기본계획 법은 오래전부터 시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기본계획을 가지고 도시를 살림하는 시기는 그리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도시 기본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도시 사이에 도시 정비 환경 기본계획이라고 하죠. 자, 이 도시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재개발, 재건축은 도시 기본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도심 재개발이나 이런 모든 도시에 대한 개발은 다 이 도시 기본계획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도시 기본계획을 가장 최근에 수립한 게 언제예요?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뭐 수도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2005년도 전후로 해서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06년에서 뭐 작년 7년까지 계속 수립해 가면서 이때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다 이때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을 기준으로 오늘 재개발 재건축 시간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기준으로 예를 드리면 자 2006년 3월에 경기도 수원시가 기본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이때 확정을 시켰어요. 근데 기본 계획을 이때 확정되기 전에 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도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모 사무실에서 2005년도 9월에 이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사실은 이 기본 계획이 밖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공람공을 하기 전까지는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수원 한 개의 도시가 있는데, 자, 어느 부분을, 어느 지역 어디를, 재개발로 할 거냐, 재건축을 할 거냐, 이런 구역을 정하는 시기였는데, 이 기본적으로 정하는 구역,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이때 당시 56군데를 예정으로 다 협의를 돌렸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24군데만이 결정이 됐는데,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이때 수원시 지도를 들고 이렇게 마킹이 된 걸 가지고, 많으신 분들이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사러 다니셨습니다. 이때 당시. 이때 당시에 수원이 단독주택을 평당 예를 들어서 50평 정도면 200에서 250만 원이면 다 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약 1억 정도가 됐었는데 전세 끼고 또 주인도 전세 끼고 해서 실질적으로 3천에서 5천 정도면 이때 단독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도면을 들고 여기가 재개발이 되느냐 재건축이 되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도 찾아오고 또 부동산을 가서 찾아서 협의를 했죠. 근데 이때 저도 모 시공사와 수원에 들어가서 같이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구분을 줬죠. 되는 곳과 안 되는 곳.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되는 곳도 추천해 드리고 했는데 이때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여기 공인중개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한 달에 한 건 중개하면 정말 밥벌이 했다고 좋아하실 시기였어요. 이 시기가. 그런데 이 시기에 수원이 이런 건으로 인해서 거래된 건수가 월 9월 달부터 계속 한 약 2천에서 3천 건이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죠?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월 200에서 300건 하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2, 3천 건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에 이제 복부인들도 여기 내려가서 몇 개씩 사고 막 그랬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그리고 이 구역이 3월에 딱 결정 고시가 떨어지는 순간 이게 가격이 200에서 250 하던 게 갑자기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현재는 이게 1,700만 원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이 기본 계획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기본 계획을 미리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사고 발표되니까
뭐 8배, 9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알면 상당한 그 말하는 TV에서 얘기하는 고급 정보, 고급 정보 얻어서 땅을 어디서 샀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확천금 됐다라는 게 모든 게 다 이런 기본 계획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본 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말만 나와도 그 지역의 땅값이 들썩거리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기본 계획을 이렇게 해서 발설한 업체들은 다 잘렸습니다. 수원시 공무원 관계자도 직책 맞고 설계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다 물갈이 되고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재산은 못 건드리더라고요. 재산은. 그러니까 뭐 돈은 벌었어요, 일단. 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 기본계획의 이런 도시정비 사업에서 기본계획은 사전에 알면 돈이 되고 사전에 모르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이 가격에 거래가 돼서 이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미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기본계획의 출발은 이래서 중요하고요. 너무 잘 안 지워지네요. 필기가 오늘 상당히 많은데 지우다가 시간 다 가겠습니다. 제가 디지털 트레인에서 처음에 이 강의를 2시간을 했었어요. 2시간을 원래 저한테 주신 시간이 2시간인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막 5시간, 6시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6시간 강의를 합니다, 올해는. 근데 오늘 이제 2시간만 해달라고 해서 이제 도저히 못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왜 중요한지를 계속 2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기본 계획이 왜 중요한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 저기 신문에 나왔잖아요. 누구라면 말씀 못 드리는데 예전에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가 이제 부동산 상담하는 거 있죠. 이게 다 그 기본 계획 상담입니다. 예, 이게 다 기본 계획 상담이에요. 그만큼 기본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 계획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 기본 계획이 다 나와져 있습니다. 다 나와져 있는데 어떻게 나와져 있냐?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체 예를 들어서 용인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도로 막 그려져 있고 이렇게 막 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전체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지적 지번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일반인들은. 근데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도시 설계, 건축 설계 하는 분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고액 상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시에 가서 물어봐도 투명스럽게 잘 안 가르쳐 주죠. 필기를 좀 덜 할까요? 잘 안 지워지는데. 자, 도시 기본 계획은 50만 이상 군은 반드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10년마다 5년 단위로 변경 이반이 가능합니다. 2005년도에 했으니까 다음 변경은 언제예요? 2010년이죠. 2010년 되면 2010년부터 이제 이 기본 계획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다니실 분들이 많아요. 왜? 한번 재미를 봤잖아요. 한번 우리 부동산은 한번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명이 하던 게 이제 1000명이 되죠. 그 순식간에. 테인에서 강의할 때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알람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기본 계획이지 기본 계획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이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재건축에 관한 모든 구역이 이 책자 안에 다 있어요. 이 책자 안에. 이 책자 안에 뭐가 있냐면 해당 동, 면적, 그 다음에 용적률, 그리고 사업 단계, 그리고 구역도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뭐 마포구인데 잘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구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구역 이외에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단 한 군데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하고 추진을 결성하고 조합을 결성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이제는 주민들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 계획을 수립한 구역만 정비 사업을 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엔 재건축 우리 동네 재건축 들어간다고 이렇게 팔아먹고 사기치고 나눴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뭐 이제는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이건 너무 쉬운 강의인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 현장에 그 구역이 이렇게 기본 계획에서 결정을 할 때 노후도, 호수 밀도 이런 제반적인 모든 사항이 맞아야 돼요. 모든 현장이 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장부터 해서 동장, 면장, 뭐 통장까지 전부 다 서울시 구청으로 달려갑니다. 자, 우리 동네 재건축 해달라, 재개발 해달라, 구역으로 기본 계획으로 넣어달라. 아무리 가서 손 들고 피켓 들고 해봐야 자, 이런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노후도가 한 개 주택이 모자란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모자라도. 근데 지금 모 구청에서는 한 개가 모자랐는데 그냥 서류 실수로 해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혹시 아세요? 한 개를 서류 실수로 해서 넘어갔어요. 그 기본 계획에 반영했다가 현재 조합 설립하고 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 구역이 들어간 거니까. 자,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그런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기본 계획에서 너희들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라. 근데 왜 어디는 재건축이고 어디는 재개발이냐?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뭐냐? 자, 재개발의 재건축의 차이. 보통 보면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들은 이제 다 재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막 산동네 막 이렇게 미루는 것들은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큰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네, 도시 기반시설. 자, 도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공원, 학교, 도로, 뭐 공공시설,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자, 이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이 기반시설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아파트라고 해서 재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산동네예요. 저기에 내가 집을 가려고 그러면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도 멀어요. 학교도 인구가 개발을 하게 되면 인구가 많이 생겨서 학교도 새로 져야 돼요. 그리고 공원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은 재개발로 하는 겁니다. 재개발.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도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냐, 갖춰져 있지 않냐. 자,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아파트만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재건축이 가능하죠. 근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뭐 서울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유독 단독주택이 밀집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망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곳이 이렇게 블록화되어 있는 현장들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 그런 데는 재건축으로 가는 거. 이런 데가 재개발이 될 수가 없는 이유, 노후도, 호수밀도 이런 것이 안 돼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강남 쪽은 대부분 재건축 현장이 대부분이고 강 넘어가면 재개발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왜? 강남은 이렇게 도로망이 반듯반듯한 곳이 많습니다. 근데 강북은 구릉지가 많죠. 그래서 재개발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차이는 법에서 정하는 그런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구분이 되지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에 또 차이가 있어요. 자,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규제를 시작을 한 게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자, 재개발은 비교적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지분이나 주택 평수가 작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재개발은 규제가 거의 없었어요. 유독 재건축만을 규제를 했습니다. 어떤 규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소형평형 의무 비율, 소형평형 의무 비율, 또 뭐 후분양, 또 어떤 게 있어요? 재건축 규제, 임대주택 반드시 줘야 되죠? 임대주택,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숱하게 많습니다. 한 7가지가 돼요. 이 재건축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이 추진이 안 돼요. 추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남도 추진이 잘 안 됩니다. 재건축. 온갖 규제를 다 만들어 나가죠. 재개발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재개발이 좋아요. 그리고 재건축이 시작되는 순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재건축 지분을 사게 되면 여러분들은 현금 청산 대상이에요. 이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 그 자격에 대해서는 좀 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를 아셨죠? 자, 이렇게 기본 계획에서 정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현장, 구역, 동네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라.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비로소 기본 계획은 지자체, 시나 구에서 하는 거예요. 주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관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 관에서 할 일은 관에서 하는 일은 끝났어요. 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뭘 제일 먼저 만들어요? 추진위원회를 제일 먼저 만들죠. 자, 추진위원회도 옛날에 뭐 비대위, 가칭, 이렇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법적으로 용어 자체도 고정시켜놨어요. 000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단어를 반드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추진위원회를 주민들이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 지역에 덕망이 있으신 분, 그 지역에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주민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분들이 위원장을 하면서 추진회를 만들죠. 근데 추진회를 그분들이 돈 내서 만드는 게 아니죠. 누가 만들어줍니까? 정비사업자. 자, 이 도시 정비 사업은 반드시
도시정비 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도시조합의 행정 업무를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자, 이 정비사업자, 그리고 설계사무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뭐죠? 시공사. 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가장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축켜 세워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만들고 이 사람들 없이 그냥 동네에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추진위원회를 한 현장에 뭐 1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100개를 만들든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나 본 사업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의 추진위원회가 생겼다. 뭐 그 이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이길까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나요? 자, 여기에는 주민의 표가 달려 있습니다. 주민이 50%를 밀어주는 추진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 B, C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전쟁을 하죠. 어떤 전쟁을 합니까? 여기 혹시 조합원 계세요? 조합원 안 계세요? 자, 조합원 분들은 아마 이런 걸 그런 방문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A, B, C에서 OA, O원을 투입을 하죠. OA, O원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 동의서를 증거하러 다닌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0%를 받는 곳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현장 중에 이렇게 3군데가 있으면 단 한 군데도 50%를 받지 못합니다. 다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A, B, C가. 그러면 A, B, C가 있으면 또 통상적으로 보면 40, 40, 20 이 정도 해서 2군데가 싸우게 돼요. 2군데가. 그럼 얘는 캐스팅보트를 지게 되는 겁니다. 얘가 밀어주는 쪽이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둘이 손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가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겠죠. 근데 얘가 그냥 손 잡나요? 자, 이때부터 조합의 비리는 시작됩니다. 네? 이때부터. 그냥 손 안 잡죠. 반드시 거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가 위원장이면 얘는 여기 이제 부위원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부위원장 아니면 수석고문. 이런 제도 없어요. 수석고문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이제 조합의 비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받는 업체가 인가를 받게 되면 이때부터는 단 한 군데의 추진위원회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떨어진 데는 이제 뭐가 돼요? 네? 반대파가 돼서 A는 끝까지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여기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해요?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들고 다닙니다. 녹음기 들고 다니고. 왜? 여기 비리 켜려고. 뭐 시공사 누구랑 밥을 먹었다. 시공사랑 어디 뭐 밝은 데 갔다. 이렇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이든 여기 임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밥을 먹으러 가면 위원장이 밥값을 내요. 위원장이 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조합에서 모두 다 돈을 냅니다. 시공사랑 밥을 먹어도 돈을 내고 설계사무소랑 밥을 먹어도 돈을 내고 다 돈을 내요. 조합에서. 그리고 뒤에서 정산받죠. 이렇게. 그러니까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그 회계나 세무 시스템들이 지금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여기서 잘 안 걸리는 이유가 상당히 교묘하게,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가면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더 많은 내막을. 근데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단 한 건도 안 걸려요. 3년 전에 대리인이 한 번 걸려가지고 업무 정지를 맞았죠. 한 6개월인가 7개월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는 업무 정지 받은 시공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 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요즘 뭐 삼성 말 많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영업하는 사업소에 있는 영업하는 소장이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이메일을 보냈냐면, 조합에 돈을 주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근데 그거를 검찰이 확보를 했어요. 그 이메일을. 그러니까 추궁하는 겁니다. 너 줬지? 너 돈 줬으니까 이런 거 물어봤을 거 아니야? 정황만 있지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그래서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건드리지를. 그리고 통상적으로 시공사가 직접 조합에 주는 경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하죠. 정비사업자가 있으면 시공사가 정비사업자를 통해서 조합으로 자금을 내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자체는. 그러니까 온갖 비리는 이 정비사업자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이 정비사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대형 정비사업자는 시공사에게 돈을 안 받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영업을 합니다. 자체 자금으로. 근데 영세한 정비사업자는 시공사의 도움 없이는 조합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정비업체를 빼고 나머지 정비업체는 항상 비리의 온상이 되게 됩니다. 우리 이 조합은 병폐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50%를 특한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그 후에 하는 일이 구역지정입니다. 자, 구역지정을 하려면 이때 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요. 왜? 67%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67%의 동의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B와 C가 40%, 20% 합쳐봐야 60%밖에 안 됩니다. 60%. 그러면 이 플러스 7%를 반대파에서 뺏어와야 돼요. 반대파에서. 근데 반대파가 잘 안 도와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사줘야죠. 아침에 가서 문화 인사 드리고 저녁에 가서 밥 사주고. 그럼 또 여기서 또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밥을 사주고 이제 계속 사주면서 이제 7%를 뺏어 오는 겁니다. 그래야 구역 지정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자, 구역 지정 후에는 비로소 이때 조합이 설립이 됩니다. 근데 조합이 설립될 때 또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80%의 동의서가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싸웠던 현장은 80%를 죽었다 깨도 받기가 힘들어요. 지금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 2006년, 그러니까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한 지 2년 됐어요. 조합 설립한 현장 한 군데도 없죠. 한 군데도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 빼고. 다 지금 요 단계. 2년 동안. 2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동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서가 증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구역장 자체가 너무 크게 해놨어요, 범위를. 그러니까 서울은, 커봐야 뭐 10,000평에서 한 20,000평.
뭐 큰 평형만 3만 평 되는데 대체적으로 요 정도 평형대의 구역이 맞아요. 근데 수원은 한 구역을 6만 평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6만 평. 그렇다 보니까 추진위원회만 8개예요. 8개 현장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인가를 못 받았어요. 2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딱 보면 이미 그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그 현장에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보면 그 현장의 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대부분, 수원도 거의 3분의 1 정도만 추진위 인가가 받은 상태예요. 나머지는 인가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서울은 한 절반 이상이 그래도 한 조합 설립은 되어져 있죠. 절반 이상. 서울이 몇 군데예요? 서울이 397군데죠.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397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자, 조합 설립할 때 80%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반대파, 이 A의 반대파 때문에 사업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속 지연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구역 지정, 여러분들께서 물건을 혹시 뭐 인터넷이나 경매나 아니면 물건을 봤을 때 구역 지정은 통상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인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구역 지정을 접수한 지가 1년이 됐다. 네? 1년이 됐다. 그거는 이런 요건 충족이 안 된 거죠. 지적 지정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지정만 1년 하는 데도 있어요.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왜? 요건들을 못 맞추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 투자를 하면 내가 환급성이 그만큼 더 길어지는 거죠. 그만큼 더 길어지는 겁니다. 그럼 구역 지정이 뭐예요? 자, 구역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정비 기본 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저 기본 계획에서 이렇게 구역을 정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를 니네가 모여서 사업을 해라. 그리고 이때 구역 지정 때 요 범위를 가지고 건축 계획, 그러니까 용적률, 충수, 뭐 기타 규모, 그다음에 기반 시설들을 여기에 이제 다 배치를 합니다. 공원, 도로 나갈 건 도로로 잘라주고, 공원을 할 때는 공원을 하고, 아파트로 들어갈 거는 동 배치를 이렇게 해요. 자, 요 구역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 계획,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계획 때 이 구역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들어간다고 가서 샀는데 여길 사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억울하죠. 정보를 잘못 받은 거예요. 정보를 잘못 받아서 여기 사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정되고 나니까 선들이 나오니까 이게 속았다. 사기당했다. 이제 부동산한테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에 포함되기를 원하죠. 나 좀 제발 여기 넣어줘. 근데 조합, 이거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얘를 넣고 빼는 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네? 얘를 넣고 빼는 거. 얘를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이 구역에서 이 구역 지정을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첫 번째. 네?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 구역을 포함했을 때 뭐 도로라든지 공원 배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없고 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다. 그러면 주민이 총회를 3분의 2 이상 참석을 해서 절반이 들어와라, 손들어줘야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거리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코너에 있는 분들. 조합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여기 조합해서 좀 빼줘. 부청에 가서 막 싸웁니다.
나 좀 여기 빼달라. 나 여기 건물 하나 지으면 내가 여기 떼돈 벌 수 있어. 노후를 평생 살 수 있어. 그냥 여기 지원받는 것보다. 이 사람들은 빠지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 마음대로 빠질 수 있냐? 마음대로 못 빠지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런 절차가 없으면 뺄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끝까지 버텨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자, 조합 설립하면서 80%가 동의가 되는 순간, 그래서 조합 설립이 나는 순간, 이 조합은 특수 법인격입니다. 법인, 일반 회사는 말하는 법인인데 특수 법인격이에요. 이 되는 순간 80%도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나중에 여기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80%라는 숫자는 설립을 하기 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조합에 나중에 신청을 안 하면 이거는 그냥 강제 수용이에요. 강제 수용.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합에 묻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조합 설립이 이렇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은 절차가 거의 똑같아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단 재건축은 자, 지금까지 온 과정 중에 한 가지 과정이 더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고 안전진단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절차가 똑같은데 재건축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이 되면 재개발인 경우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 보면 추진위원회 때부터 시공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가 들어와 있더라. 거의 시공사가 밀어주고 있습니다. 저쪽부터 단계부터. 법적으로는 이 단계에서 선정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시공사는 저쪽에서 돈을 대거나 나타나거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저기서부터 이미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럼 왜 나타나져 있겠어요?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나타나 있는 거죠. 미리 주민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시공사가 들어가서 OA 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각종 홍보도 하고 밥도 사주고 하면서 시공사 선정 최종 그 총회를 열 때 거수 많이 하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잠실 할 때, 잠실 재건축할 때, 그때 양재에서 모델하우스 오픈해놓고 뭐 삼성, 대림, 현대 메이저들이 한꺼번에 모델하우스 전시해놓고 싸운 적 있어요. 아세요? 한꺼번에. 자, 이거는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한 현장을 못 봤습니다. 잠실 재건축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가 상당히 경쟁이 붙는 바람에 서로 모델하우스 줘놓고 경품 줘가면서 실제로 총회를 열어서 직접 공정하게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현실은 이런 공정한 경쟁을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미리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할 때 대부분 이제 들러리들 많이 쓰죠. 그러니까 거의 들러리입니다. 이 시공사 선정 자료를 보면 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 총회 자료예요. 임시 총회 자료. 여기 보면 시공사가 메이저 탑 브랜드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서로가 가서 이런 제안서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시공사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삼성, 대림, 현대, 예? 동부? 네, 동부. 삼성, 대림, 현대, GS, 대우,
그다음에 롯데, 두산. 네? 또 어디 있어요? 이수? 이수는 이제 여기 조그맣게 써야지. 또 어디 있어요? 네? 경남. 경남. 또 한번 불러보세요. 아시는데.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네? 어디요? 포스코? 포스코. 자, 재개발, 재건축은 자, 삼성, 대림, 현대, GS, 대우가 국내 건설 회사 거의 5대 회사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D를 잇는 회사들이고 거의 이 5대 건설 회사가 재개발, 재건축을 다 휩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민이 선정하니까 그렇죠. 주민이 삼성하고 할래, 이수하고 할래 그러면 다 삼성하죠. 예? 레미안 찍어주지 이수 안 합니다. 이게 주민들 모아놓고 아무런 로비를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손들게 돼 있어요. 삼성, 레미안, 뭐 대림, 이편한 세상. 그런데 얘네들끼리 싸우는 현장 없어요. 예?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실 이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서에 보면 또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현장 가면 여기 삼성이라고 그래요. 삼성이라고. 거기 삼성이 하는 거예요, 그냥. 대림이면 그냥 대림 하는 거예요. 뭐 여지가 없습니다. 왜 여지가 없습니까, 이게? 조합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조합의 구조. 조합에는 누가 있어요? 위원장이 있고, 그리고 뭐 부위원장은 법적으로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됩니다. 위원장, 감사, 총무를 두게 돼 있어요. 임원으로. 그리고 이사들을 두게 돼 있죠. 이사를 뭐 주민의 비율에 따라 다른데 이 사람들이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위원장, 총무, 감사, 임원, 주민들로 이렇게. 이 이사들이 뭐 많은 데는 한 80명, 100명인 데도 있어요. 자, 여기서 회의를 할 때 그냥 삼성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이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 대림을 데리고 와요. 근데 위에서부터 눌러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암만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마 최근에 작년 말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모든 주민들 조합들이 이 중에 한 개 현장 시공사로 알고 있었는데 딱 뚜껑 열고 선정했는데 갑자기 다른 업체가 됐어요. 네? 갑자기. 느닷없이 갑자기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로비? 조합장이 바뀌어서요? 아닙니다. 자, 그거의 실체는 예를 들어서 마포 상수 쪽에 가면 거기 가면 재개발 재건축이 다 GS예요. 네? 저쪽 장위 쪽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이 다 삼성입니다. 저쪽 성북 쪽에 가면 거기는 다 대우예요. 왜 그래요? 네. 구역 전체가 아닌데 주변이 다 그냥 삼성이 하고 있어요. 여기 가면 또 대우가 하고 있고. 자, 그런 논리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논리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가 하든지 간에 주민들한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 뭐 레미안이 됐든 이편한 세상이 됐든 아이파크가 됐든 다 브랜드 대동소이합니다. 이 5대는 여기 이수만 빼고는. 네? 다 대동소이해요. 누가 하든 관계가 없어요. 뭐 공사비 다 비슷합니다. 이 5개는. 여기하고는 차이가 나죠. 여기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차이가 나요.
여기가 공사비는 비싸요. 여기가 들어오는 순간 여기가 들어가면 조합 분담금은 낮아요. 분담금은 낮아요. 왜냐면 공사비가 싸니까. 근데 여기가 들어가면 분담금이 높아요. 근데 높아도 향후 아파트의 가치가 높으니까 이걸 선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여기 애인 데리고 와서 나 저기 살아. 그러면 이게 그래야 시집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시집 갑니다. 여기 살아야 돼요. 아, 그런 사람 없어요? 자, 시공사 선정할 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요까지만 할게요. 자,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재개발은 사업 승인을 들어갑니다. 사업 승인 후에, 재건축은 사업 승인 후에 시공사 선정을 해요. 자, 재건축이 이때까지 시공사 선정이 사업 승인까지 조합 설립 돼가지고 시공사 선정하는 거랑 사업 승인 후에 시공사 선정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왜 천지 차이냐면, 자, 조합이 설립해서 80% 동의만 받으면 80%라는 거는 주민이 빨리 모이기만 하면, 빨리 80% 모이기만 하면 시공사로부터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사업 승인까지 낸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라고 하면 조합 설립 80%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인허가 비용, 설계 비용, 조합 운영비, 이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여기는 구역지정만 하면 되잖아요. 구역지정만 되는데, 예를 들면 구역지정까지 하면 한 2, 3억이면 끝납니다. 2, 3억이면. 2, 3억이면 내가 정비사업자든 누가 됐든 2, 3억만 있으면 조합 설립해가지고 빨리 시공사 선정하면 끝나요. 근데 사업 승인까지 가려면 최소 5억에서 10억 원 있어야 됩니다. 5억에서 10억. 이 자금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이 돈 없으니까 돈 내. 돈 내는 조합원 한 명도 없어요. 위원장도 돈 안 냅니다. 위원장도 돈 내라는 돈 안 내요. 왜? 돈을 얼마 내도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이 차이가 재건축의 불리한 점입니다.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이 이유예요. 시공사 선정의 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시공사가 특히 재건축은 강남에 많잖아요. 강남은 모든 언론부터 해가지고 이목이 집중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시공사가 들어가서 사고치질 않아요. 온갖 눈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금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추진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규제, 지금 규제가 또 늘어났죠? 아파트 안전진단 2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죠? 40년. 4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거 참 웃긴 제도예요. 굉장히 웃긴 제도입니다. 옛날에 이제 20년 지나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건물 졌는데 20년 만에 안전진단을 통과 못하면 그 건물은 부실 건물이에요. 지을 때부터 잘못 지은 거예요. 그렇죠?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20년 딱 지났는데 노후도 안전진단 했는데 건물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공사 고발이 됩니다. 이건 사실은. 한 번 줘놓으면 최소한 100년은 못 가도 100년은 못 가도 또 50년은 가게끔 줘야죠. 실질적으로 50년 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짓는 아파트들이 2 이상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풍토가 어때요? 새집 들어가고 싶죠. 새집에서 살고 싶어요. 예, 그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이 제도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게 내 집 내가 제대로 짓겠다는데
얼마가 됐든 무슨 왜 이걸 자꾸 법으로 규제하느냐 이거죠. 내 집 내가 짓겠다. 이거. 내가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데 왜 오래됐다고 오래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야 새로 짓느냐. 재건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돈 들여서 자기가 짓겠다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도시 자체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공공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나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업 승인은 뭐냐? 자, 구역 지정에서 기본적으로 용적률과 충수, 뭐 기타 다른 기반 시설들이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면 사업 승인은 이때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구체화시킵니다. 사업 승인이라는 거. 그리고 공급 세대수도 결정을 하고 조합원 세대수도 결정을 하고 이때 정하는 거를 그 세대수라든지 면적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어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사업승입니다. 자, 요까지만 제가 기간을 보면 자, 추진위원회가 인가를 받는데 50%를 받는데 이 기간은 산정할 수가 없어요. 50%를 다른 현장은 한 달 만에도 다 받습니다. 느린 현장은 아직도 추진위 구성 못하고 있는데 많다고 2년이 지났는데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 기간은 산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의율 구역 지정 67%, 조합 설립 80%를 받는 기간을 빼고 그냥 통상적으로 말하는 FM 기간을 말씀을 드리면 구역 지정은 약 6개월, 조합 설립 2개월, 시공사 선정 2개월, 그 다음에 사업 승인 4개월.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이면 사업 승인이 나요. 근데 여기에 이제 돈이 서고 뭐고 이제 받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기간을 좀 선심 써서 많이 주면 플러스 6개월을 줍니다. 그럼 1년 6개월이면 시공사가 선정되는 것이 맞아요. 선정되는 것이. 그리고 뭐 변수 때문에 뭐 사업승이라든지 구역지정이라든지 이런 거 변수, 그다음 이런 거 변수 때문에 또 플러스 6개월을 하면 2년이 소요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기본계획 후에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합 설립도 안 되고 사업 승인도 안 됐다. 너무 굉장히 많이 봐줬잖아요. 그런 현장들은 여러분들께서 투자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처로. 왜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에 여러분들이 투자처를 찾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절차를 아시면 90%를 알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발로 뛰시면 됩니다. 이 절차만 정확하게 아셔도 내가 어느 시점에 물건을 사는 건지, 어느 시점에 들어가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언제 팔 것인지 이 계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는 제일 먼저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봤을 때 봐야 되는 것이 어느 단계냐, 그 현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냐. 근데 뭐 구역 설립 단계다가 아니라 이 구역 지정 완료일이 언제냐를 알아야 돼요. 구역 지정 접수일이 언제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구역 지정 단계다 이게 아닙니다. 그 정확한 날짜를 알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까지 선정을 했으니까 잠시 5분만 쉬었다가 다음 관리처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 승인까지 완료가 되면 이때 관리 처분을 하게 됩니다. 관리 처분을 하기 전에 잠깐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본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기본 계획, 사실 기본 계획만 가지고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요 단계에서만 넘어가지 말고 기본 계획만 가지고 한 2시간을 하면 여러분들께 서울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에 대한 기본 계획상에서 도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걸 이제 다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 기본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그린벨트 아시죠? 그린벨트. 네. 그린벨트가 풀렸나요? 아니면 그린벨트인가요? 네? 그린벨트가 풀렸나요?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그린벨트 풀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세요? 그린벨트. 그린벨트가 수도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몇 군데가 풀렸습니까? 567군데. 예? 그린벨트가 언제 풀렸어요? 2006년도에. 왜 풀렸습니까? 우선 해제. 20가구 이상 사는 곳은 우선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해서 이때 다 풀렸습니다. 2006년 그린벨트를 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죠. 이거를 미리 아시는 분들은 그린벨트에 가서 땅을 샀죠. 근데 그린벨트가 뭘로 풀렸습니까? 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개발자 구역이 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 풀렸습니다. 아직도 안 풀린 곳이 저 정도 있어요. 아직도 안 풀린 곳이. 근데 언제 푼다고 그래요? 이게 계속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정부 대통령 선거도 끝나고 해서 막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데, 뭐 예정으로는 올해 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더 넘어갈 것 같아요. 내년 정도. 자, 이렇게 그린벨트가 풀릴 때, 그린벨트 땅이 수도권에서 보통 어느 정도 하나요? 그린벨트. 어느 정도 하나요? 제가 이때 아시는 분이 2005년도에 모 여기 송파랑 가까운 시예요. 거기에서 땅을 평당 15,000원에 샀어요. 얼마를? 11,000원.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억 5천 주고 산 거죠. 1억 5천. 그냥 거저 산 거죠, 거저. 1억 5천. 근데 이게 지금 얼마예요? 네? 저게 지금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500억 하는 거예요. 500억. 추락 정부에서 20가구 이상 되는데 풀린다고 하셨는데 네, 이미 풀렸. 풀려요 그렇게? 네. 이런 지구 전체를, 구역 전체를, 이렇게 구역 전체를 사람이 살고 있으면 이 구역 전체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푼 구역이 이 한 구역 면적이 대체적으로 뭐 5만 평, 뭐 8만 평 이렇게 돼요. 뭐 작은 데는 면적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죠. 만평이 거기 포함된다는 건 네, 이렇게. 만평에도 주택이 많이 있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 집은 한 집밖에 없습니다. 자, 이 풀 때 그냥 이렇게 경계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일종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이 전체를 도로망부터 그어놓고 공원 잘라놓고 학교가 필요하면 학교 잘라놓고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를 전체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계 밖은 그대로 그린벨트. 그러니까 500억 벌죠, 갑자기. 이게 서울을 둘고 제일 많이 풀린 데가 하남, 성남, 그리고 김포, 그리고 남양주, 구리, 파주 뭐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풀린 거를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모르셨어요? 이거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이제 태인에서 강의할 때 이거 말씀을 드렸더니 그린벨트 안 풀리는데 이것만 가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갔다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500억 달러 하더라고요. 네, 많이 비싸졌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던데요. 토공에서 먼저 그린벨트 되기 전에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풀어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토지공사나 아니면 SH공사, 서울 SH공사 아니면 도시개발공사가 지자체 도시개발공사가 저런 자연녹지 개발 제한 구역을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리는 거는 이런 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관하고는.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이 일종 지구 단위로 풀린 곳이 이 송파하고 경계로 된 이 감북동 쪽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기가 신도시 후보지로 들어갔었죠. 네? 이쪽이. 근데 여기는 이때 호재가 2개 있었어요. 2개. 신도시, 그린벨트 해제. 뭐가 되든 된다. 그래서 이때 여기 거래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일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이 가격을 다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원주민들은 내 땅이 풀렸는지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뭐 그린벨트가 뭐 어느 날 갑자기 풀린다고 해서 뭐 이분들한테 뭐 쪽지가 날라오거나 뭐 날라와도 관심 없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저때 사셨던 분도 부동산을 통해서 산 게 아니라 이분이 이 등기부를 띄어서 이 지주를 사는 데 가서 직접 해서 땅을 산 거예요. 이분이 모르죠. 이게 언제 풀리는지 뭐 풀리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풀리지 않은 그린벨트도 이제 학습 효과를 했잖아요. 이 학습 효과가 부동산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기대치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안 풀려도. 그러니까 풀린 데나 안 풀린 데나 가격이 이제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만 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말고 정비 사업에서 뭐가 있어요? 뉴타운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지역 조합이든 아니면 리모델링, 네? 리모델링 조합, 또 임대주택 조합, 또 직장 조합, 그 다음에 도시 환경 정비 사업, 또 도심 재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 이거와 또 지구 단위 계획 사업.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거를 강의 못합니다. 오늘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특히 뉴타운은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뉴타운이 할 얘기가 많아요. 저도 교재에도 뉴타운 지구가 있지만 뉴타운은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관리처분이 뭐예요? 이제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하는 거죠. 조합원의 재산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제 관에서 한국감정원을 지정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이 감정원 지정한 게 12군데인가 그래요. 12군데 중에 한 군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평균가가 이제 주민에 대한 재산 평가 금액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감정원에서 110원을 냈다. 근데 A가 100원이 됐다. 평균하면 105원이죠. 자, 105원이 감정평가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 안에 있는 정필지 개개변을 다 평가합니다. 다.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각 내 재산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코너 있으면 얘 집 감정평가 금액이 다 달라요. 뭐 같은 데도 있지만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 조합원이 조합에 가서 조합장 따고 왜 내 거 이렇게 싸게 해놨냐고 그러죠. 그냥 높여달라고. 그러면 이거 감정 다시 해주나요? 다시 해주는 경우가 없죠. 다시 해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전체 주민이 총회를 열어서 다시 의결을 해야 감정을 다시 합니다. 설사 감정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이. 그리고 뭐 조합에서 선심 쓰듯 해가지고 그럼 재감정하자 해가지고 얘를 재감정을 했다. 근데 이 금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 이 금액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다 바뀌기 때문에 한 번 감정한 거를 바꿨다는 조합을 들어본 적이 없죠. 한 번 관리처분에서 정한 평가 금액을 변경됐다, 더 올라갔다 해서 춘춘 현장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서 조합을 가서 밥을 사주든 떼시든 해도 저건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발 좀 수긍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 저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면 자, 그 금액을 가지고 조합원을 평가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무상 지분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상 지분율. 무상 지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지출 비용 그리고 그리고 수입이 있어요. 수입. 자,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이제 얼마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100원이 남았다. 그러면 이 100원을 조합원들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무상 지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총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걸 계산해 놓는 그 식 자체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주민분들한테 이거 주고 계산하라고 해도 계산 못해요. 못하시죠? 하시면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계셔야 돼. 저거를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무상 지분율이 노무현 정부 들어오기 전에 이 지분율이 예전에 얼마였어요? 재건축으로나 재개발해서 들어가신 분들 혹시 생각나세요? 200%에서 400%까지 됐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내가 10평이 갖고 있으면 200%면 20평, 400%면 40평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10평의 가치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200에서 400%까지 됐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온갖 규제를 해서 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제일 배 아팠던 겁니다. 그것도 강남에 사는 분들. 강남에 사는 분들은 아파트 토지에서 아파트를 하더라도 지분이 10평이면 이 정도 가져가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 비싼 데 사는 사람도 저긴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더라 이거예요. 공짜로.
배 아프다 이거. 그래서 규제를 쏟아붓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까지 내려갔어요? 지금 얼마까지 내려갔냐면 110에서 120%. 평균. 뭐 한 130% 40% 되는 데도 있어요. 평균 120% 정도 됩니다. 120%. 그러면 10평이면 12평이죠, 12평. 성공했죠, 규제가. 규제가 성공했어요. 2평밖에 안 줘도 돼요, 이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가격 올라간 것만큼 이 가격이 올라가서 똑같아졌죠. 거의 이거 주는 효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똑같은 금액을 가져간다.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 규제가 공급만을 잡은, 공급을 못하게 만든 규제다. 거의 의미 없는 규제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상 지분율은 여러분들이 계산해내지 못하지만 이 지분율을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시면 이때부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평이면 뭐 15평 준대더라. 뭐 18평을 준대더라. 이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라. 그렇죠? 여기 얼마 준다더라. 이제 누가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 여기 공인중개사님 계신데 이거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리고 뭐 조합은 뭐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때 결정이 돼요. 관리처분 때. 그러니까 이때 하는 얘기는 절대로 믿지 마라. 공인중개사가 하는 얘기도 믿지 말고 제가 하는 얘기도 믿지 말고 조합에서 하는 얘기도 믿지 마라. 뭐 99%도 아닙니다. 100%밖에 100% 관리처분 때 이 무상지분율이 저때 하는 얘기랑 틀리다. 왜? 사업 승인이 나야 정확한 규모가 나와요. 공사비고 규모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이때 비용이 사업 승인이 끝나야 공사비부터 해서 여기다 세금, 이자, 뭐 설계비 모든 비용이 다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측측이고 예상이다. 하나도 믿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투자의 법칙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향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관리 처분을 할 때 관리 처분이 끝나면 관리 처분 하기 전에 시공사 선정하고 관리 처분 하기 전에 여기 한 가지 절차가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절차. 이 절차가 뭐냐면 조합원 분양이에요. 이 제도는 조금 법적으로 절차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리 처분을 하기 전에 조합원한테 먼저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조합원이 내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을 모른 채 내가 평형을 신청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 설립을 할 때 80%에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조합원 분양 신청 때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조합원이 100명인데 조합원 신청을 1명만 했다. 99명은 안 했다. 그러면 99명은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신청할 때 아무리 조합이 미워도 아무리 반대를 했던 반대파 수장도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내요. 아무리 반대도. 왜? 이때 신청 안 하면 뭐예요? 현금 청산 대상이다. 현금 청산 대상. 그러니까 끝까지 반대하건 누가 관계없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 때는
반드시 조합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때 조합원 신청을 안 하신 분들께 요거 이후에 경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매 나오는 경우. 그거는 그 구역에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을 거다 하고 경매나 뭐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조합원 신청을 안 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현금 청산 대상이다. 중요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에 가서 조합원 명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명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구청에 가서 그 사람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 놓고 돈 가져간다. 네? 바로. 그 현금 청산 기준이 뭐냐면 관리처분에서 정한 감정가예요. 감정가. 이걸 비싸게 사면 손해가 되는 거죠. 자, 관리처분이 끝나면 조합원 신청이 끝나고 관리처분이 끝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 자, 통상적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는 차이가 있죠. 조합원 분양가가 약 일반 분양가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통상적으로 평균 저렴해요. 근데 관리처분을 할 때 이 일반 분양가를 가지고 조합에서 이제 들썩들썩합니다. 시공사랑 엄청나게 싸워요. 왜 싸우느냐? 자, 일반 분양가를 1,500만 원을 한다. 조합원 분양가를 뭐 1,000만 원을 한다고 치죠. 근데 일반 주변 시세가 1,800만 원이라고 그러죠. 그럼 일반 분양가를 1,800만 원에 하는 것이 조합원 분양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를 뭐 700만 원으로 내릴 수 있어요. 일반 분양가를 올리면. 왜냐면 이 이익을 조합에 돌려주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근데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도급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공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시공사는 이 일반 분양가의 결정은 시공사에서 결정한다. 라고 도급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광명에서 모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450,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를 400 이렇게 관리처분을 해놓고 일반 분양을 할 때 450을 9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관리처분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조합이 이제 난리 뜨는 거죠. 그냥 단순 숫자로 따지면 조합은 빵원이에요. 2배나 올려놨으니까. 단순 숫자로 따지면 조금 내겠지만 조합은 부담금을 하나도 안 해도 됐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시공사가 일반 분양할 때 이걸 900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조합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해서 조합이 이겼을까요? 조합이 졌습니다. 조합이 졌어요. 그래서 시공사가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아파트 담을 아주 멋지게 공사해줬어요. 서비스로. 그런 담을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계를 하지만 그렇게 설계도 안 해요. 진짜 돈 엄청 해가지고 담을 진짜 멋지게 지어줬습니다. 조합이 졌습니다. 왜? 총회에서 주민들 총회에서 계약서부터 시공사까지 다 그 문구를 총회에서 자기들이 손들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약 위반이다, 뭐다, 뭐 소송 걸어봐야 단 한 가지도 시공사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도 시공사한테 조합하고, 저는 이제 시공사 가면 시공사 편 들고 조합 가면 이제 조합 편을 들어요. 양쪽을 이제 조율해주는 입장인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 분양가. 확정 분양가. 이 확정 분양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청산 해산할 때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확정 도급가예요. 공사비를 계약을 할 때, 시공사랑 계약을 할 때 공사비의 항목에 뭐가 있냐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돼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근데 시공사 조합 이때 하고 이때 시공사 선정하죠. 근데 하다 보면 해가 바뀝니다. 시공사가 착공 들어갈 때는 해가 바뀌어 있어요. 계약할 시점과 착공한 시점이 거의 한 1년 차이가 납니다. 아니면 짧게는 뭐 6개월. 그래도 해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가가 뭐 기본 우리 33%는 올라가죠. 기본 3%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보통 500세대가 돼도 1,000억이 넘어가요. 그럼 3%는 얼마예요? 30억이죠. 30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뭐 500명이라고 치자고. 그럼 1인당 얼마예요? 600만 원인가요? 네. 1인당 600만 원씩 더 내야 돼요. 1인당 600만 원씩.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때문에 무조건 청산 해산할 때 600만 원을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 가서 내가 이런 걸 얘기해 줬더니 조합이 이거를 없애자고, 네? 물가 상승률을 픽스하자 하고 시공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공사가 한 2달 도장을 안 찍어줘요. 시공사가 오히려 도망가 버려요. 결론은 물가 상승률을 있게 찍는다. 왜? 그게 표준이니까.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힘이 센 조합, 그리고 사업성이 좋은 조합은 이거를 강하게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성이 안 좋다. 그러면 이걸 강하게 못 눌러요. 조합이 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이 끝나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분양이 끝하고 관리 처분이 되면, 이때 이제 뭐가 들어가요? 2주 철거하죠. 2주 철거. 2주 할 때 돈 주죠?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이제 TV에서 보면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강목 들고 철거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산동네 등등 다니면서 이제 집 철거했죠.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요? 네, 이거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2주 할 때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하셨는데 몇 월 뭐 며칠까지 2주를 하시오. 그리고 2주비는 얼마다 라고 수령해라 가라 이렇게 시공사에서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이 기간 내에 2주가 끝나면 이제 철거가 들어가는데, 아니면 먼저 2주에 간 사람이 있으면 시공사에서 빨리 2주를 독촉하기 위해서 2주한 집을 계속 철거해 가면서 먼지를 막 풀풀 일으킵니다. 못 살게.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2주를 하게끔. 근데 이때가 됐는데도 2주를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사업이나 시공사나 조합은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1개월이 늦어지면 1개월에 대한 간접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돼 있어요. 이게 늦어지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의 사업입니다. 공공의 사업. 그렇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철거. 근데 사람 패는 거는 불법이에요. 사람 패는 건 불법이에요. 하지만 짐을 정상적으로 빼서 철거하는 거는 합법이에요. 사람 패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철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다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알박기가 없죠. 이제
알박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80%가 돼서 조합이 설립이 되는 순간 알박기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자, 재개발은 그냥 수용입니다. 들어오고 말고는 수용이에요. 재개발은. 자, 재건축은 뭐예요?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 이 방식이 달라요. 재개발은 그냥 수용해버리면 돼요. 재건축은 법에도 청구 소송을 통해서만이 조합에서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철거하는 거 이게 인터넷 보시다 보면 재밌는 거 있죠. 그 중국 그 뭐 백화점 하나 뭐 아파트 같은데 보면 이렇게 현장 있으면 요거 집 하나 이렇게 밑에 기둥 이렇게 파놓고 집 올려져 있는 거 사진 보신 적 없어요? 여기는 땅 다 파놨는데 땅 다 파놓고 여기 길만 이렇게 내놓은 거 이런 집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철거가 안 되면 이렇게 팔 수가 없어요. 땅을. 이 철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과 이게 다른 게 중국은 일단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근데 우리나라는 팔 수가 없습니다. 우선 전체 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 승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주 철거가 있는데 이주할 때 요즘에 이주비 많이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조금 줬는데 이주비를 많이 줘요. 기본적으로 평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단독, 다세대, 뭐 다가구, 그다음에 아파트. 뭐 단독 5천에서 1억, 다세대 뭐 다세대도 비슷합니다. 단독은. 아파트는 1억에서 2억. 이 정도 줘요. 요즘에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예전에 진짜 조금 줬습니다. 이렇게 주는 돈은 뭐예요? 무이자.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그리고 위층에 전세도 빼줘야 되고 아래층에 전세도 빼줘야 되고 다 빼줬더니 내가 가서 살 돈이 없어. 그럼 더 빼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더 빼달라고. 그럼 플러스 알파 뭐 1억을 더 뺐다. 이거는 유이자입니다. 유이자. 자, 이렇게 이걸 주면 돈이 필요 없어도 무조건 받아야죠. 그렇죠? 돈이 필요 없어도.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입주할 때 그 아파트 담보대출로 전환하든지 상환하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주 철거가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착공 들어가고 그럼 이제 공사가 이제 막 이루어지잖아요. 공사가 막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질 때 요 어느 날 한번 조합이 들썩들썩합니다. 한번 어느 날 착공해서 준공되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조합장이 뭐 제주도를 갔대. 조합장이 뭐 해외에 나갔대.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한 번씩 듣습니다. 중간에. 그거는 무슨 얘기냐? 시공사랑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시공사랑.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기성 가지고 싸우는 기성. 자, 조합장은 굉장히 투명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조합장은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해당 구청에 거의 가장급의 선의 대우를 받아요. 구청에 들어가면 조합장은 가장급의 대우를 받는 준 공무원의 성격이 강해요. 조합장은. 이때 조합장은 좀 맑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아무리 투명하고 진짜 이 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조합장도 착공 딱 들어가는 순간 시공사하고 태도가 돌변합니다. 태도가. 조합장이 그냥 조합장이었어요. 옛날에 보면 조합장 뭐 아파트 하나씩 줬다 그러잖아요. 아파트 하나 생겼다. 근데 아파트 하나 생긴 거 보셨어요? 말만 들었지 실제로 아파트 받았다 이런 거는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만 들었잖아요.
조합장도 했겠다. 자, 이때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기성을 가지고, 공사 기성을 가지고, 공사 기성할 때 조합 도장이 들어가야 기성이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시공사들은 또 약어가지고 조합 도장을 시공사에서 보관하는 약정계약을 맺습니다. 조합장 저 해로 도망갈까봐. 조합장 도장을 안 찍으면 은행에서 돈을 기성을 안 줘요. 몇몇 시공사들은 조합장 도장을 착공 순간 조합장 도장을 시공사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찍고 7일 이내에 무조건 인출하도록 이제 강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은 시공사들은 애 먹는 거예요. 이제 시공사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스톱이 돼요. 그거는 관계 없어요. 그 공사 기간이 정해지는 순간 공사 기간이 예를 들어서 24개월이다. 근데 1개월 늦어졌다. 그러면 조합에 책임 없게끔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24개월 내에 시공사는 무조건 준공을 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 지체하면 우리 뭐 건설에서 공사 계약할 때 지체 보상금이라는 거 있죠. 뭐 1000분의 3. 1000분의 3인데 1000억이면 커요. 엄청 큽니다. 뭐 10억에서 뭐 이런 거는 작겠지만. 자, 준공이 되면 이때 조합은 입주를 하겠죠. 입주를 하고 뭘 해요? 청산 해산을 합니다. 청산 해산. 자, 이제 추진위 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청산 해산 끝까지 온 겁니다. 자, 청산 해산 올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추가로 돈을 낸다더라. 근데 돈이 남았다고 막 돈을 주는 조합은 없다. 없습니다. 남았다고 주는 현장은 없습니다. 다 돈을 내라고 해요. 그 내라고 하는 게 아까 이제 합정공사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사하는 중에 땅을 파는데 암이 나왔다. 암이 나올 때는 암 파괴하는 뭐 비용 추가한다. 뭐 지질 조사해서 뭐 다 한다. 근데 지질 조사를 자 이때도 하고 이때도 해요. 네? 지질 조사를 우리 설계사무소에서 지질 조사를 이때 합니다. 조합회에서 발표하거나 그럼 이때 지질 조사 하기 때문에 웬만한 지하의 땅 속에 있는 상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비용을 잘 올리질 않아요. 이 물가 상승률, 자재. 그것 때문에 이번에 철근, 시멘트 파동 나느냐고 시멘트값 8.7%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조합은 중간에 끝나면 돈을 더 내게 돼 있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끝나면 또 뭐 내야 돼요? 재건축 부담금, 세금을 내야죠. 이 세금을 모르고 있다가 큰 코 다치시는 분들 많아요. 이 세금이 장난이 아니게 나와요. 막 3천에서, 강남 3천에서 한 6천만 원 나옵니다. 이 부담금. 자, 이걸 조합해서 제대로 고지를 안 하면 이때 가서 뒤통수 탁 나갑니다. 저 돈이 없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산할 때 항상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취진위부터 청산 입주까지 왔는데 이 기간을 다 따지면 관리처분도 약 2, 3개월 정도 걸려요. 2, 3개월. 그리고 2주 철거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공사는 뭐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 3년 볼게요. 2, 3년. 그리고 청산 해산까지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6년입니다. 5년에서 6년. 5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은 FM 시간이에요. 그냥 순차적으로 잘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잘 이렇게 걸어왔을 때
5년에서 6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는 기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05년, 6년도에 시작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는 시점이 2012년이 목표 연도예요. 2012년도에 다 끝나야 된다라고 해서 2012년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뭐 여기서 헤매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 뭐냐면 이 행정 자체를 서울시는 그나마 나요. 서울시는 굉장히 이 지식이 굉장히 해박해요. 이 도정법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해당 구청만 가도 많이 헤매는 상황들이에요. 서울시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헤매는데 지방 가면 어떻습니까? 아예 이거 자체도 몰라요. 지방 지자체를 가면 아예 이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담당자랑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는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고 갈 수 있냐? 밟고 갈 수가 없죠. 왜?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설계나 정비사업자가 좀 경험이 있고 이런 걸 행정력이 있는 업체들이 추진을 하면 그런 걸 이제 보완해 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자들이 서울에서 못하니까 지방으로 밀려가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이 이제 서울에서 옛날 한 10년 전에 했던 그런 비리들이 이제 지금은 안 나와요. 서울은 이제 전혀 이제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지방에서 지금 막 터지고 있어요. 옛날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오해 요원을 데리고 동의서를 써오면 한 장당 5만 원씩 주고 주민들 이제 5만 원씩 주고 그러다가 그걸 이제 옛날에 그랬다고 해서 이제 어디 수원 같은 경우 수원 정자동 같은 경우에서 1인당 5만 원씩 주다가 추진이 다 잡혀 들어가서 없어졌죠.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절차 속에 또 세부 절차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관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큰 절차만 여러분들께서 어떤 과정을 간다라는 절차만 아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금액만 따지시면 돼요. 내가 투자했을 때 금액을 언제 환산할 거냐. 그 금액만 따지시면 돼요. 이 절차, 제일 먼저 절차.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절차를 마치고 조합원에 대한 자격을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절차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있으세요? 절차. 다 아셨네. 강의를 너무 잘했나봐요. 자,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이게 절차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절차 다음으로. 조합원의 자격. 흑석동, 얼마 전에 흑석동에 흑석동의 도로가 경매에 나왔는데 3개가 연달아 나왔어요. 3개가.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도로가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소문이 났어요. 아니,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두 번째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소문이 났어요. 세 번째는 모르겠다. 세 번째. 제가 부동산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부동산 가서 막 알아본 거예요.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근데 결론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도로가 7.2평이었는데, 흑석동이 이게 지금 7.2평이 전체 해가지고 3,200만 원에 감정평가 나온 거예요.
흑석동이 한 평에 3천만 원 하죠. 네? 거의 근접합니다. 한 평에 3천만 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사고 조합에 가입되는 순간 2억은 뭐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 얘기죠.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유인물에도 그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넣어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격만 알아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3,200만 원짜리를 처음에 4천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근데 또 3,200만 원짜리가 또 나왔어요. 그때 5천만 원이 됐어요. 또 세 번째 3,200만 원짜리가 또 나왔는데 이때는 6,100만 원이 됐어요. 낙찰이. 여기 타고 나가는 거죠. 이 사람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경매도 여러분들께서 뭐 과목 있으시죠? 경매를 공부하시면 아주 유용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재개발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합원의 자격의 요건이 모두 다 해당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려나요? 자, 재건축은 토지 플러스 건물. 자,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권리자도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재건축은 토지, 건물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지 않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그런데 재개발은 도로를 갖고 있어도 도로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을 갖고 있든 토지를 갖고 있든 지상권을 갖고 있든 무엇가든 어떤 거든 이 구역 안에 권리만 갖고 있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그런데 너무 무분별하게 공유 지분을 찢더라. 그러니까 조합원의 자격을 다 주다 보니까 막 도로도 막 지분 쪼개고 건물도 지분 쪼개고 막 지분을 쪼개더라. 그러다 보니까 원래 조합원이 100명이었는데 갑자기 200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조합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에 대한 규정을 정했죠. 그리고 그 나대지에 대한 그 면적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분할된 시점에 대한 기준을 정했어요. 언제로? 중요합니다. 2003년 12월 31일. 자,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여러분들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에 대한 자격 유무를 따질 때는 반드시 이 날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이전에 공유 지분으로 분할된 거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자, 이후에 분할된 거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돼요. 요 기준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건축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이전에 조합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이래에 한해서 전매했을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줍니다. 조합원의 자격. 근데 이 후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이때 재건축 조합원이 물건을 매도를 하더라도 이 물건을 산 사람은 현금 청산 대상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면적, 나대지 면적이 있어요. 면적. 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90패배면 나대지던 뭐든 간에 다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거래가
뭐 공유지 분할을 했든 안 했든 90패배 이상을 갖고 있으면 다 조합원의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2003년 이전에 지목 30패배 그리고 그냥 나대지는 20패배. 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저 날짜 기준으로 이때 분할됐으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거고 이때 분할이 됐는데 20패배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도로가 7.2평이라고 그랬죠. 7.2평이면 한 24회배 정도 됩니다. 24회배. 20회배가 넘어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지목이 도로, 현황이 도로 이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경매에 나왔던 거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대지. 근데 현황은 도로. 현황은 도로. 이러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까 그 3,200만 원짜리를 1억을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당 3천만 원짜리인데 7평 사는데 뭐 1억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께서 경매 물건을 여러 개 이렇게 검색하시다 보면 이런 물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열심히 찾으시다 보면. 자격 상세한 표는 제가 보내드린 걸 보시고 그 다음에 혹시 뭐 다음에 또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뉴타운 그리고 나머지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뉴타운도 제가 지금 강의를 드렸던 이 모든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절차를 모르면 뉴타운도 다시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뉴타운 속에 이 절차가 있으니까 뉴타운도 같은 절차대로 사업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긴 시간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